괜찮다. 아직은 괜찮아. 보일러 안 틀고도 견딜 수 있어.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춥지? 당신의 진심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11월 마지막 주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첫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복도마다 찬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저녁 6시가 넘자 건물 외벽에 붙은 온도계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4층 끝 호수 김정호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보다 실내가 더 차가웠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어요. 발바닥에 닿는 장판의 냉기가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보일러 조절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조절기 아래쪽에는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13만 원이라는 숫자가 희미한 거실 조명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기로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부터 그는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여왔습니다. 아침 1시간, 저녁 2시간. 그러다 이제는 아예 꺼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 겨울만 견디면 된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통 하나, 달걀 3개, 우유 한 팩. 정우는 달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켜지자 잠시 손을 가까이 대고 열기를 느꼈습니다. 달걀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정우는 맞은편 빈 의자를 보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의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7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45년을 중소인쇄소 기술자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기계 앞에 섰어요. 손에는 늘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귀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 그것이 정우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빚을 내지 않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내에게 봉투를 그대로 건넸어요. 아내는 그 돈으로 아들 학비를 대고 집안 살림을 꾸렸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70이 되던 해 인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왔고 종이 인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어요. 정우는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길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정우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평생 일만 해왔던 사람에게 빈 시간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는 집안을 배회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전 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정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민수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회사 일이 바빴어요. 정우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틀어놓던 라디오 소리도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어요. 저녁을 마친 정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 끝이 저렸어요. 뜨거운 물을 틀까 망설이다가 그냥 찬물로 그릇을 씻었습니다. 수도세도 가스비도 모두 아껴야 했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온 정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전기세가 신경 쓰였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떤 집에서는 요리하는 냄새가 났어요. 정우는 두꺼운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사준 것이었어요.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라고.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점퍼 안쪽에는 아내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침실로 들어가 이불 속에 몸을 말았습니다. 이불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몸의 열기로 조금씩 데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우는 생각했어요. 이번 겨울만 넘기면 된다.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긴 겨울이 될지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는 사실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춤을 추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춥지 않아요?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정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웠어요. 손을 뻗어 커튼을 젖히자 창밖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계속 내렸던 것 같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 위로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 온도계는 섭씨 6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옷장에서 스웨터를 한 장 더 꺼내 입었어요. 그래도 몸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창문 안쪽에 성에가 맺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긁어내니 얼음 가루가 떨어졌어요. 정우는 보일러 조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틀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통장 잔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83만 원. 연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20일이 남았어요. 아침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배도 고프지 않았어요.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려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정우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손을 녹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정우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갔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정우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두꺼운 파카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장갑을 끼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복도는 더 추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운데 어디 가세요? 그냥 좀 나갔다 오려고요. 조심하세요. 길이 많이 미끄럽던데.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정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층에 도착하자 여성은 먼저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우는 목도리를 코까지 올려 얼굴을 가렸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류장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지만 눈이 쌓여 있어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학생 둘과 중년 여성 한 명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우는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풍이 얼굴에 닿자 뺨이 얼얼했어요. 정우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온몸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마트까지는 5정거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 덮인 거리를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우만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정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집었지만 딱히 살 것은 없었어요. 그냥 매장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고 과일 코너를 지나고 정육 코너 앞에 섰습니다. 할인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에 5,500원. 정우는 가격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장바구니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즉석식품 코너에서 김밥 한 줄을 집었습니다. 2,800원. 오늘 점심은 이것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계산대로 향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마트를 나가면 또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차가운 방으로. 정우는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용품 코너, 의류 코너, 가전제품 코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경했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따뜻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었습니다. 마트 안 푸드코트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꺼냈어요. 천천히 한 조각씩 입에 넣었습니다. 맛을 느낄 여유는 없었어요. 그냥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도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구경했어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걸어갔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정우가 고개를 들자 마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여기 좀 비켜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를 해야 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어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매장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2시가 되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안도 조금 썰렁해졌어요. 정우는 이제 나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자동문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정우는 목도리를 다시 고쳐 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 도서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거기도 따뜻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있었어요. 오전 11시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난방 잘하시고. 정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쓰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춥다고 쓰면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텅텅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냉기가 느껴졌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아침보다 더 추웠습니다. 온도계는 섭씨 4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호는 파카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아들의 문자를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정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언제까지 진실일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리에 눈은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는 군데군데 빙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기상청에서는 10년 만에 한파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이제 거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트로 갔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 열람실은 따뜻했고 조용했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7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밥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버스비, 휴대폰 요금, 관리비. 아껴도 아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연금 들어오는 날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정우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이불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자 발바닥이 저려왔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고 버텼지만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세면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조금씩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겨우 화장실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벽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정우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은 모두 어두웠어요.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우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옆집 사람도 위층 사람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를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바로 달려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누르면 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집이 너무 추워서, 어지러워서,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햇살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마트로 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6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중년 남성이 탔어요. 정우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춥네요. 그러게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병원 가기도 힘든 날씨니까. 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은 먼저 내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우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안으로 들어가 매장을 걸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어지러웠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몸 어딘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즉석식품 코너에서 주먹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1,800원. 점심으로는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계산을 하고 푸드코트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먹밥 포장을 뜯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힘을 주어도 잘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자 여성이 조용히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기는 금방 울음을 그쳤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밤에 울면 아내가 안아서 재웠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았어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 도서관은 12시에 문을 열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우는 마트 안을 다시 걸었습니다. 가전제품 코너에 히터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49,000원. 싸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방 하나는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살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계산해 보았어요. 히터를 사고 전기세까지 생각하면 연금 받기 전에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어요. 도서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열람실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햇볕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페이지를 넘기는 신용만 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며칠 전에도 뵀는데. 네, 할 일이 없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남성이 웃었습니다. 정우도 따라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요즘 많이 춥지요? 네, 많이 춥습니다. 우리 집은 난방을 해도 잘 안 따뜻해져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가 봐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난방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성은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도서관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문을 닫는다는 안내였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가장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온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걸려온 것이었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괴로웠고 진실을 말하자니 두려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얼음장 같았어요. 온도계는 섭씨 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파카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거기 계세요? 응나야.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도서관에 있어서. 아빠, 집 춥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겨우 그 한마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난방하세요. 돈 걱정 마시고.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아빠, 너도 바쁠 텐데. 끊을게. 정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흩날렸어요. 정우는 담요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추위보다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번 겨울만 넘기면 돼. 작은 소리로 되뇌었지만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 춥지 않으세요? 그 질문 속에 담긴 걱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에요. 창밖을 보니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무거웠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실로 나와 보일러 조절기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손을 뻗어 조절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1시간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일러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이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손을 댔어요. 아직 차갑지만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소파에 앉아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발끝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20분이 지나자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장판을 밟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1시간이 지나자 보일러를 껐습니다. 더 오래 켜두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집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냉기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밖에 나왔어. 도서관 가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오늘 시간 되세요? 저녁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녁 사드릴게요. 정우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안 상황을, 자신의 상태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너 바쁘잖아. 괜찮아. 아빠, 제발이요.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몇 시에? 6시에 아빠 집 앞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5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둘러 집안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비쳤어요.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들어와라.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괜찮아. 낮에 보일러 틀었어. 민수는 보일러 조절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정우를 돌아봤어요. 꺼져 있잖아요. 왜 안 틀으세요? 저녁에 틀려고. 아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보일러를 켰어요. 정우는 말리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 안 틀으신 거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너도 사는 게 힘들잖아. 아빠보다는 낫죠. 저는 회사 다니고 월급 받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 정도요? 민수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빈 선반을 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욕실로 가서 보일러 온도를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아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추운 집에서 혼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요?
아빠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아빠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줄도 모르고.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정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아빠는 제 아버지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 앞에서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민수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챙길게요. 난방비는 제가 낼게요. 식비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사온 찌개와 반찬을 나눠 먹었어요. 보일러가 켜진 집안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 같이 마트 가서 장도 보고. 그래. 고맙다. 고맙긴요. 당연한 건데. 민수가 웃었습니다. 정우도 따라 웃었어요.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정우는 따뜻해진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알았어요.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강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집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보일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난방비를 자동이체로 등록했기 때문이에요. 정우는 처음엔 미안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도 달라졌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고등어,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지난 주말 민수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채워놓은 것입니다. 아빠, 이 정도는 있어야죠. 민수가 말했어요. 정우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추웠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정우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민수가 권유한 곳이었습니다. 아빠,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있대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말 자체가 싫었어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관은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노원구 행복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 등록하시면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간단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성의 안내를 따라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원증을 받았어요. 오늘은 서예 교실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서예요? 네,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3층 문화교실로 가시면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3층 문화교실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70대로 보였어요. 강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우를 보더니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붓과 먹, 화선지가 놓여 있었어요.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는 법, 먹을 가는 법, 선을 긋는 법. 정우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어요. 처음 그어본 선은 삐뚤빼뚤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엔 붙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할머니의 화선지를 보니 제법 반듯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2시간 수업이 끝나고 휴게실로 내려왔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동전을 넣고 따뜻한 커피를 뽑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마시는데 아까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김정우입니다. 혼자 사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갔어요. 박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처음엔 복지관 오는 것도 싫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낙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안 돼요. 말을 안 하면 정신까지 이상해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됐어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복지관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복지관 다녀왔어. 정말요? 어땠어요? 괜찮더라. 사람들도 만나고 서예도 배우고 전화 너머로 민수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하셨어요, 아빠. 앞으로 자주 가세요. 응, 그럴게.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아빠 뵈러 갈게요. 점심 같이 먹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 바쁠 텐데. 아빠 보는 게 바쁜 것보다 중요하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고맙다. 정말. 아빠 사랑해요. 민수의 말에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따뜻한 집, 채워진 냉장고, 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어요.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정우는 보일러 조절기를 확인했습니다. 22도로 맞춰져 있었어요. 집안은 포근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복지관에 다시 가야겠다고.
박순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주말에는 민수와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고, 겨울은 길지만 혼자가 아니면 끝은 옵니다. 봄도 여름도 다시 찾아오겠지요. 정우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겨울을 건너는 법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정우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